자, 이번 시간 이제 그 큰 이단원이죠. 고대 사회의 발전인데요. 요번 시간에 이제 수업할 것은 이제 삼국의 항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연맹국가를 했습니다. 자, 연맹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렇죠. 그래서 군장, 부여 고구려는 왕이 있었지만 왕의 힘이 강하지 못했었던 그런 단계의 국가였는데, 이제 점차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게 되지요. 중앙집권 국가,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래서 부여는 조금 쫓겨나죠. 고구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부여가 쫓겨나고, 이 고구려가 옥저와 조금 있다 이제 동해도 규합을 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마하는 이제 백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쪽에 있었던 변화는 이제 가야, 그렇죠. 이쪽은 이제 신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단계, 그렇죠. 그래서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수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삼국의 항쟁, 이 과정을 수업을 할 겁니다. 책에 한번 보실게요. 책의 42쪽인데 42쪽에 보시면 삼국의 성립, 그래서 고대 국가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집권화 단계, 중앙집권 국가의 단계입니다. 연맹국가 왕이 있었고 부족의 뭐 여러 부족들이 있었지만 왕이 다 규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중앙집권 국가, 말 그대로 중앙으로 뭐가 집 모일 집자죠. 뭐가 권력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왕이 강력한 힘을 갖고 이 지방의 세력들이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앙 집권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왕권이 강화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의 요소, 삼국이 성립 양괄호 1번에 보시면 고대 국가의 성격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정복 활동, 그래서 영토 확장, 그렇지, 영토 확장. 그리고 두 번째로 왕위 부자 세습이에요. 보실까요? 그래요. 자, 왕이 있는데 왕세자가 있지요. 태자, 세자. 왕자가 있는데 이 왕의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왕이 위독하면요, 왕이 죽으면 형제들이 상속을 했습니다. 형제 상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이 위독해지면 왕권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부자 세습을 하게 되는 단계에 가면 상황이 틀려져요. 자, 왕이 위독합니다. 그러면 왕자가 이제 왕을 이어받겠죠. 이것이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되겠죠. 이 동생이 왕을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 큰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이 조카가 왕이 되는 건데 반란 세력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왕이 부자 상속 역시 뭐가 된다? 왕권 강화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율령반포지요. 법, 그렇죠. 네 번째 보시면 또 불교 수용인데요. 불교라는 것이 고대 국가에서는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수용돼요.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여러 불교가 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불교라는 사상 중에 왕즉불 사상이 있어요. 왕즉불 사상이죠. 그러니까 왕이 곧 부처라는 소리죠. 왕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숙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 있죠. 귀족들이 이 왕실불교,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또 수용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 귀족은 상위 4%의 정도만 귀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내서 다시 이승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되냐면, 내가 예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상위 4%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면 부처님한테 덤비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사상의 통합, 다시 얘기해서 이제 왕권 강화, 귀족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고대 국가에서는 불교 수용도 왕권 강화의 일환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한번 한번 일단 지금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책에서 짚어드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삼국이 항쟁은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고구려 왕, 백제 왕, 신라 왕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순 암기하기도 벅찬데 이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시험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 1세기 때 이제 유리왕이 있어요. 생소하시죠? 유리왕은 당시의 수도가 졸본이었던 고구려의 수도를 어디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 시대가 열리게 되니 그것이 유리왕이고요. 자, 그리고 1세기 때 태조왕이 있어요. 태조왕. 태조왕은 그 중앙집권화를 시작했던 장본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조왕 하면 이제 옥저를 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저를 규합하였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백제 신라는 왜 없습니까? 없죠. 지금 1세기잖아요. 백제는 조금 이따 3세기에 등장하고요. 요 신라는 4세기에 가야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태조왕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 있어요. 2세기로 들어갔습니다. 고국천왕. 고국천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다. 그렇죠?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국천왕 하면 뭡니까? 진대법. 그렇죠? 진대법. 일단 오부 체제, 오부를 그 행정적인 성격으로 개편을 해요. 오부족 있죠? 오부족 연맹체. 이제 행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행정적인 성격이면 뭐 도지사급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왕위도 부자상속을 합니다. 부자상속을 했다는 건 뭐예요? 왕권 강화적인 요소가 있고 고국천왕은 이제 진대법을 시행하는데 이 진대법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책이에요. 당시에 이게 춘대추납제도입니다.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죠.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겨울까지는 먹고 살아요. 그런데 봄에 가면 먹을 게 없죠. 당시에 이제 돈을 좀 부유하게 살았던 귀족들이 빌려줘요. 고리대를 쳐서 그렇죠. 그럼 빌려주면 그걸 빌려서 먹고 가을에 갚으면 되잖아. 근데 가을에 갚으려고 봤던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못 갚죠. 날이 갚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 몸으로 바쳐. 노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채무노비가 굉장히 급증해요. 이 채무노비 막기 위해서 이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시켜서 진대법을 시행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 노비가 왜 이렇게 많냐 불법 노비가 왜 이렇게 많어 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 국가에서 빌려주고 국가에서 갚게 해. 국가로 갚게 해라고 하는 거죠. 이자는요 무이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왕권 강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3세기 때 가면 동천왕이 등장을 해요.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동천왕 3세기니까 3세기 동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고구려는 왕권 강화 그렇죠? 거의 다 왕권 강화 됐다라는 거죠. 동천왕 때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저희 옆 동네 어딥니까? 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나라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치기 시작해요. 위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삼국을 통일하게 생겼단 말이죠. 통일하고 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고구려는 위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위나라 통일하고 나면 고구려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영토를 더 확보해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천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는데요. 이 위나라는요. 벌써 이제 체제 안정이 접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고구려가 쳤죠? 위나라에서 잘 걸렸다 이거지. 니네 지금 쳐 웃기는 놈들 지금 복수하러 간다. 그래서 위나라가 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는요. 국내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바로 쳤으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자마자 다시 이제 고구려 이제 국내성 함락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제 우리 체제 정비하러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천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하강 있죠? 요하강의 동쪽으로 이렇게 다시 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름이 동천왕.
그래서 요하강 동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백제는 고의왕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백제는 고구려가 윗동네에서 싸웠죠.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니까 여기 가야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는 줄 아는데 예전에 우리가 고조선 멸망하고 한 4군을 설치했죠. 한 9년. 그래서 낙랑과 대방이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낙랑군, 대방군.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한사군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백제 애들은 어디가 보여요? 여기 낙랑, 대방군하고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랜 기간이죠. 몇백 년 동안 있으니까 그렇죠. 남 같지가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 완충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 상황이 어떤지는 백제는 모르죠. 고구려는 지금 어때요? 전쟁 상황입니다. 중국과 한바탕 전쟁을 하고 있죠. 백제는요, 편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백제는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틀려요. 고구려 같은 경우 전쟁으로 시작했다면 백제는 좀 편안하게. 그래서 백제 고위왕 때는 한강을 장악하면서 편안하게 나라 발전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도 만들어요. 율령을 반포하지요. 법도 만들어요. 고구려보다 좀 빠른 것 같죠. 그렇죠? 시작은 늦지만 빠르다. 육좌평 16관등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우리 지금 9급까지 있나요? 10급이 없어졌죠. 9급까지 있는데 이제 16급 공무원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관복제, 그래서 색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위계질서 확립이 되는 거죠. 위계질서 확립. 이런 상황으로 하면서 관료와 관료체제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백제입니다. 자, 고구려로 볼까요? 고구려는 지금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죠. 어디? 중국 저놈들, 그렇죠? 복수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키우고 4세기 때 미천왕에 들어가면 미천왕 때 이제 복수를 하러 가야겠지요. 그래서 바로 복수를 합니다. 자, 미천왕 때 동천왕 때 위나라한테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 복수를 내서 요동을 점령하게 돼요.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야, 이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낙랑 대방이 있죠. 얘들은 왜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쳐버려. 그래가지고 낙랑 대방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낙랑을 축출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판도가 이상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볼까요? 자, 고구려지요. 고구려가 요동을 먹었어요. 와, 그렇죠? 이렇게 먹고, 자, 여기 낙랑 대방이 있었는데 이 한군현 있죠. 그리고 여기 백제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야? 그리고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고구려의 세력이 커졌어요. 아래까지 확대가 됐죠. 편안하게 살고 있던 백제는 윗동네에서 이 살벌한 깡패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긴장감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이 고구려 너네 뭔데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백제에서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에 백제는 근초고왕인데요. 와, 근초고왕 하면 뭡니까? 백제의 전성기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 그냥 전성기예요. 지금부터 알면 되지 몰라도. 자, 지금 이 고구려가요, 엄청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백제한테 비춰주고 있어요. 백제는 지금 생각에 잠기죠. 이 동네 신라는 뭐 무시하는 거고, 그렇죠? 무시하는 거고, 고구려 엄청 강한데 얘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요? 요쪽 가서 요쪽 먹고, 요쪽 먹고, 요쪽 먹고, 조금 있으면 신라까지 먹어버리면 고립 상황에 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가만있어 보자. 얘들의 확장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해상 세력을 가지고 이 요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요서 지방으로 점령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지금 전국 시대예요. 그 분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기 5, 16국 시대인데 5, 16국 시대라고 그러면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무너졌다, 만들어졌다. 이게 반복하고 있는 분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형성이 되지요. 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 짜증나 죽겠는데 누가 막아줬어요? 백제를 막아줬잖아요. 백제가.
백제, 아이고 고마운 놈들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서 산둥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불쌍한 나라가 하나 있지요. 어딥니까? 왜? 그렇죠. 기저귀 차고 다니잖아요.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전파를 해주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뚝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한 근초고왕, 이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역사책에서 이 그림이 언제입니까? 백제 근초고왕 때입니다. 누가 열받아요? 고구려가 열받죠. 이 웃기는 놈들이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요. 아무튼 지금 근초고왕 잠깐 들어갈게요. 요서와 산둥과 규슈 지방으로 가는데, 이때 규슈에 가서 무엇을 주냐면 칠지도를 줘요. 백제 근초고왕이 예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지요. 칠지도 뭔지 아시죠? 이렇게 7개의 날을 가진 이 손잡이고, 그렇죠, 칼이에요. 그래서 외왕에게 하사를 했는데 일본 놈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은 이렇게 이제 강할 정도로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한도 정복을 해요. 선생님, 마한은 지금 아직 규합 못했어요. 근데 이 근초고왕 때 돼서 마한을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위도 부자상소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권이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 그러니까 고흥이라는 박사를 시켜서 박사 뭔지 아시죠? 지금 박사제도 있죠? 그럼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흥을 시켜서 야, 역사서 편찬해봐. 우리나라 역사. 네. 그리고 서규를 편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왕은 고국원왕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지. 자, 고국원왕은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백제 한강을 장악하고 시작하잖아요. 백제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가요, 전쟁하자, 돌격 앞으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어처구니없이 백제 애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이 조만한 나라가 어디 지금 대국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열받죠? 자식 봐라. 어이, 안 되겠어. 얘들부터 정리하고 가자. 이 본때를 좀 보여주고 교육을 좀 시켜야지. 고국 원왕이 군대를 몰고 백제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백제 왕 근초고왕이지요. 왕권이 강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이때 근초고왕의 아들 누구냐면 근구수가 있어요. 근구수. 자, 근구수가 태자인데 태자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고국 원왕이 깨져요. 왕자한테 깨졌단 말이죠. 그리고 고국 원왕이 여기에서 패배한 다음에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평양성으로 갑니다. 근처에 국내성까지는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일단 전열을 정비하자 그러면서 평양성에 갔는데, 평양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근초고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 게 왔어? 그러면서 전사를 시키는 거죠. 이것이 고국 원왕.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평양성 전투. 그래서 태자 근구수에 의해서 패전하고요. 그리고 평양성에서 근초고왕에게 전사하게 되죠. 자, 이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고구려와 중국과 엄청나게, 고구려가 강했을 때 중국과 전쟁을 했었던,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고구려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대국이었단 말이죠. 중국과 대등할 정도였으니까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조만한 나라 백제를 무시하더니 백제한테 전면전을 해서 깨져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 왕권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얘들아, 내가 왕인데 나를 따라. 웃기고 앉았네.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백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이 엄청난 강대국 고구려를 그냥 격파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왕자가. 그렇죠? 엄청나게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고구려는요, 지금 중국이 문제야. 그렇죠? 이 조만한 나라 이거 박살을 내야지 복수를 내야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때 소수림왕이
미친 듯이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저건 복수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율령,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불교를 수용해서 다시 한번 사상의 주입을 시켜야죠. 지배계층 꾸러. 그렇죠. 피지배계층, 지배층에게 꾸러. 이렇게 되는 거고 율령, 불교 그리고 공부도 시켜줘요. 태학이라는 대학교를 중앙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켜서 이제 학식이 뛰어나게 하는 거죠. 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점차적으로 체제 정비를 하고 있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때 이제 침류왕이 등장을 합니다. 백제 침류왕. 침류왕 때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편안하죠. 우리 선왕께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셨어요. 백제는 대국으로서 그렇죠. 편안한데 자 지금 할 게 없을까 뭐 한 거 없을까 찾아봤어요. 있네. 뭡니까? 불교를 수용 안 했네. 불교를 수용하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불교 수용이 되고 4세기 침류왕 때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놨냐면 이 근초광 전성기죠. 시험 잘 나오겠죠. 여기에다 껴놔요. 1, 2, 3, 4, 5번. 헷갈리죠? 왜? 자, 체제정비 왕권 강화할 때 여기 불교 수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 때 그럼 근초광 아닐까? 아니에요. 침류왕 때입니다. 기억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 드디어 등장을 했죠. 광개토대왕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들어는 보셨잖아. 한국 사람이 광개토대왕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죠? 자,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광개토대왕은요. 즉위와 동시에 백제를 한번 공격을 해요. 빵! 백제를 두드러 아이고 속었을 뻔했어요. 때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를 때렸는데 이때 바로 또 후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군사력을 이동하니까요. 이 선비족이라든가 뭐 후연이라든가 얘들이 뭐 이때다 그러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후퇴하자. 그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금 보니까 이 백제 쓸어버려야 되는데 얘들을 치려다가 대업을 그르칠 수 있겠다. 일단 어디부터 만주부터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싹 다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의 만주 정벌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하면 요동과 만주를 정벌을 해요. 요동과 만주를 정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연호를 씁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는데 선생님 연호가 뭔가요? 자, 지금 연호가 뭐죠? 서기예요. 서기 2010 몇 년.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단기를 써야죠. 단군 왕검일 때부터 내려온 단기를 써야 되는데 왜 서기 쓰죠?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서양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달력을 세는 거죠. 그것이 연호입니다. 그때 연호는 영락이라고 썼어요. 당시의 세계 질서는 중국이 이끌어갔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의 연호를 써야 되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국과 한번 하든가 중국과 다른 나라야라는 것을 국가의 강대함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뭡니까? 중국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정하고 우리나라하고 니들하고 틀리니까 우린 니들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가서 정벌하고 복속시키겠죠.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나라 고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복수해야죠. 자, 치러 갑니다. 이때 당시에 백제에 아신왕이 있는데 자, 아신왕은요. 좀 생소하시죠? 아신왕은 누구냐면 그 고구려의 아까 저 고국 원왕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아주 호전적이에요. 호전적.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까 한번 또 때렸고 그래 아신왕이 이제 한번 그러면 전면전 다시 해봐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지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씩 바뀌어서 어떻게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났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아신왕이 죄송합니다. 저희 백제를 살려주셔서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그래 좋다. 나는 대국이고 소국이 꿇었잖아요. 소국이 꿇었는데 아니 어린 아이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몇 대 쥐어 박으면 되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고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납부해. 그리고 앞으로 잘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때 광개토대왕이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까지 점령을 해요. 그래서 한강 이북 땅까지 고구려가 장악을 합니다. 그렇죠? 한강 이북. 아신왕은 이렇게 한강 이북을 뺏겼어요. 이남만 백제 땅이 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신왕은요 뭐라고 했죠? 호전적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깨졌단 말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자 광개토대왕은 그래 좋다 그러면서 후퇴를 했고 이때 아신왕은요. 자 중국하고 친하죠? 중국. 옆에 이제 가야 있죠? 일로 와. 그리고 왜 있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봤지? 나 굴욕당했잖아. 그렇죠? 나 복수하고 싶어. 니들이 좀 도와줘야겠어. 라고 얘기하죠. 중국은 좀 중립적이죠. 그렇죠?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얘들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전쟁 한번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도와주든가 할게. 아무튼 잘해봐. 자 그리고 옆에 나라 가야와 외는 그렇죠. 외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가야도 옆에서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힘이 돼드릴게요. 자 아신왕은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광개토대왕 치기 전에 신라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야 얘들부터 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먹고 나면 중국하고 이렇게 협공을 하면 고구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신왕은 계산을 하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왜구가 신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라는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 자 보세요.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왕의 전당께 뇌물마립간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이게 4세기 말인데 신라는 지금 이제 나라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뇌물마립간 때입니다. 그런데 왜구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어요. 옆 동네 가야도 들어와서 흔들고 있어요. 신라는 아주 그냥 이 왜구 몇 마리에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건 뒤에 백제가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개토대왕을 찾아가죠. 대왕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사료에 출제가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노객은 왕께 주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요. 노객 처음 들어보시죠? 노객은 이제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하가 왕에게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힘들면 도와줘야지. 노객은 왕께 귀의해 분부를 청한다라고 하니 광개토대왕이 그래 좋다 그러면서 군사를 보내요.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냅니다. 군사 5만 명. 엄청난 수지요. 그렇죠? 그 광개토대왕은요 신라가 이뻐서라기보다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이게 이렇게 뚫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신라가 광개토대왕에게 399년 마립간이 도움을 청했던 건 399년이고 400년에 이제 군사를 보내서 토벌을 하니 이때 그 신라에 있었던 왜구는요 바로 토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동네 이건 또 뭐야 쬐깐한 거 그러면서 공격을 같이 하는데 이때 그 가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개입니까? 6개의 연합국이잖아요. 그렇죠? 6개의 연합국 금관가야가 중심지였는데 이때 두드러 맞습니다. 한 방에 훅 하고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가요. 멸망은 안 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 것. 자, 이 모습.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이동하는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공격이죠. 고구려군의 공격입니다.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오고. 보세요. 광개토대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한 내용은 광개토대왕 릉비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자, 신라가 왕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시지요 라고 하니까 고구려군이 안 돌아가지요. 안 돌아가고 군사 배치를 이 국경에 군사 배치를 하고 안 돌아갑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돌아갔어. 그러면 또 쳐들어올 건데 그러면 또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국경을 방비해 줄게.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느 내용이 있다? 호명 그릇. 호명 그릇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릉비와 호명 그릇 이 내용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제는 아주 그냥 이제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고구려에게 덤비지 못할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뇌물 마립간이 나오죠. 4세기 뇌물 마립간입니다. 뇌물 왕이 틀린 거예요. 원래는 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서 6세기 지증왕 때 왕이라는 호칭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거차이마, 거차이마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차이마라고 외우시고 가라고 해서 이사금, 나라고 해서 마립간 이런 형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마립간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 마립간에서 6세기 신라 지증왕까지 지증왕 그러니까 지증왕이 왕이 됐을 때는 마립간을 썼겠죠. 그리고 지증왕 때 왕호를 씁니다. 그래서 뇌물왕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뇌물 마립간이. 그래서 마립간 뇌물 왕이라고 써 있으면 뇌물 왕이라고 쓰고 마립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 왜 왕이라고 쓰나요? 누구왕 마립간 이상하잖아. 그래서 편의상 그냥 왕이라고 쓰는 건데 원래는 뇌물 마립간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에 대한 시험 문제는 그 지금 왜구가 쳐들어왔다 이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구 격퇴됐고 마립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고요.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야가 휘청했던 모습도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울게요. 이제 4세기에서 광개토대왕은 4세기에서 5세기를 살지요. 우와! 선생님 100년 넘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1990년대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0년대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그 90년대 학생들이라고 하면 20세기에서 태어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100살 살았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우고 이제 5세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5세기. 지우개 지웠다. 자, 봅시다. 5세기에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왕위에 앉습니다. 장수왕. 자, 장수왕이 왕위에 앉았는데 아까 보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백제를 목숨을 부지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뒤통수를 쳤잖아. 이 백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하고 조금 틀리게 백제를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왔더니 장수왕이 쉽게 공격을 못 나갑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남조와 북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조 상황이에요. 남북조, 중국 남북조. 근데 백제는 어디랑 친해요? 남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조랑도 중국도 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를 공격 섣불리 했다가 항상 호시탐탐 노렸던 중국 애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방법이 있었지. 북조와 남조에 각기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조 니들 뭐 하고 있어? 북조 애들이 니들 치려고 지금 전방 배치하고 있는데 봤더니 전방부 배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북조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같이 보면서 이거 봐라 이러면서 긴장감이 형성이 되겠죠. 이게 중국 남조와 북조에 각기 교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간책을 사용을 하고 이 장수왕은 이제 됐다라는 거지. 편안하게 가볼까 그러면서 당시에 국내성이었던
수도가 국내의 성이었잖아요. 이제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바로 천도를 한다는 거죠. 자, 요 아래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예전하고 상황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군대를 끌고 우리를 치겠다 그러면 파발 띄워서 딱 보면 군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멀리 오니까 따닥따닥따닥.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집이 이사 와가지고 쟤들이 뭐 성을 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쟤들 뭐 하나 그랬더니 천도한대요. 그럼 뭐야? 얘들 욜로 천도한다는 거면 욜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마립간이겠죠. 이들이 동맹을 체결해요. 야야야 봐봐 얘가 움직이잖아.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너 막을 수 있어? 야 우리 동맹 막 맺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한번 저항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백제와 신라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구려는요 알겠지요 이런 상황을 아주 쬐끄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봐 나는 내 생각대로 공격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국내성의 평양성으로 천도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 백제 계로왕이 있었는데 자, 이 계로왕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로왕은 전사해버려요. 당시에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냐? 한성입니다. 한성. 한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 쪽. 자, 한성인데 한성이 바로 깨져버리죠.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한성이 깨져요. 자, 그 각국에서 그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터졌을 때 왕이 죽었다. 그러면 지휘관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죠. 그렇죠? 정신없어요. 완전 지휘관 일은 아무것도 없으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무너져서. 전열이 무너지게 되죠. 후퇴하기 바쁩니다. 엄청나게 후퇴하죠. 자, 고구려군은 가자. 착 엄청 바쁘겠죠.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되는 것이 장수왕과 계로왕이에요. 그래서 장수왕은 이때 바로 내려와서 편하게 먹지요. 어디를? 한강.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하면 한강을 먹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먹어서 어디 충주에 비석을 세우니 그것이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중원 고구려비 내용은 뭘까요? 내가 잘났으니 한강을 이제 고구려가 먹었다. 자랑을 한바탕 한 거지요. 중원 고구려비를 딱 세웁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비석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광개토 대왕 능비도 역시 장수왕 아들이 세워요. 광개토 대왕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때 세웁니다. 자, 그리고 경당도 세워요. 경당은 태학과 비슷한 건데 태학은 중앙에 있는 대학교라면 경당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의 학교 경당을 만드는데 요곳에서는 그 무술을 가리킵니다. 한문과 한학. 그러니까 이제 한학, 한문학이랑 무술도 같이 가르쳤던 것이 경당, 고구려 경당.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강은 누가 장악을 하게 되지요? 고구려가 장악하게 됩니다. 지도가 바뀌는 거죠. 자, 한강을 장악하고 백제가 이렇게 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거예요. 가야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강을 장악했다라고 할 때 광개토 대왕이 아니고 장수왕입니다. 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동한 이 그림, 이게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장수왕 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백제로 한번 가볼까요? 암울하지요. 지금 후퇴하기 바쁩니다. 엄청나게 후퇴하기 바빠요. 자, 한성이 함락됐어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퇴하는 과정에서 왕이 없죠. 누가 왕할래? 에이, 네가 해. 그래요. 누가 했어요? 문주왕이 합니다. 자, 이 문주왕이 왕을 하고 계속 후퇴하다가 더 이상은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착하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웅진성, 지금의 공주지요. 그래서 웅진성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부터가 웅진성 시대예요.
웅진성 시대. 그래서 웅진성 시대 하면 백제가 왕권이 떨어지고 뭐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왕 이제 동성왕이 있는데 동성왕. 자, 암울하지요.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강하다 말이죠. 신라도 지금 무서워요. 나제 동맹 상황인데도 한 60년이 지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혈맹을 맺는 게 어때? 당시의 왕은 소지마립간이죠. 소지마립간인데 소지마립간 역시 맞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동맹을 좀 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결혼동맹, 혼인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의 그 연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됐죠. 나제 동맹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제 동맹 강화적인 성격이 있었던 게 동성왕과 소지 마립 간의 결혼 동맹입니다. 자, 동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탐라도 복속해요. 탐라라고 하면 어디죠? 제주도. 제주도도 지금 복속하게 되는 것이 웅진성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 소지마립간 지증왕을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지증왕에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눌지마립간 그리고 소지마립간 그렇죠? 근데 왕으로 발전을 했어요. 자, 나제 동맹 상황에서요. 이 신라는 그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접하게 되죠.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구려는 강대국이니까라고 했지만 백제 보니까 백제 완전히 그 국가 통치 체제가 확고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소지마립간 때 벌써 움직임이 생기는데 소지마립간 때 행정구역, 행정적인 육부 체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제 동맹 상황에서 신라도 국가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6세기 지중왕 때 가면요. 신라라는 국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사로국이었겠지. 그렇죠? 그리고 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상국. 우상국 하면 울릉도지요. 그래서 울릉도를 복속하는데 이때 보낸 장군이 이사부 장군.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독도할 때 문제 꼭 나오죠. 당시에 울릉도는 독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소를 이용한 그 농사를 짓게 되는 그것이 우경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점점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리 감독 기구가 필요해. 그래서 이름하여 동시전을 만드는 것이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지껏 있었던 순장도 금지합니다. 그렇죠? 노동력 중시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이제 무령왕이 등장을 해요. 무령왕 들어보셨죠? 무령왕은 무엇으로 더 유명합니까?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지금 공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령왕릉이 가보신 분 계시죠? 무령왕릉은 산입니다. 산. 엄청나게 커요. 산인데 당시에 그 왕릉이 그렇게 크게 조성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왕권이 강했다라는 얘기인데 웅진성 시대잖아요. 근데 왕권이 어떻게 강했어요? 이 선생님 뻥쟁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세요. 무령왕 다음에가 성왕이에요. 성왕은 결론적으로 사비로 천도하면서 사비성 시대로 바뀝니다. 사비성 시대로 바뀌면서 왕권이 강해져요. 그럼 무슨 얘기야? 무령왕이 왕권 강화를 다 시켰고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세상을 등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무령왕 때는 왕권이 탄탄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권 강화적 요소가 뭐가 있냐면 22담로를 설치합니다. 백제 22담로라는 것은 도시 2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2담로를 만들어 놓고 내 측근, 그러니까 왕족, 내 사촌 동생이나 뭐 이런 친구들 다 보내는 거예요. 지방관으로. 그러면 지방에 내 사촌들을 보냈고 이 힘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령왕릉은요. 무덤 양식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무덤. 우와! 벽돌 무덤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찾아봐도 벽돌 무덤 양식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 역사에는
중국 무덤을 만들었을 때 다 대부분이 이제 벽돌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많았다. 그러면 왕이 죽었을 때 중국의 양식을 본따서 무덤을 만들 정도로 친했구나. 그렇죠? 당시는 이제 남조, 중국 남조인데 이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와 굉장히 교류가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다? 무령왕릉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고 신라에는 이제 법흥왕이 있어요. 법흥왕 이름에서 벌써 법이 응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병부를 설치하는데 병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방부 정도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17관등을 정비를 해요. 17관등.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품제. 그렇죠? 이런 것들 17관등. 연호를 쓰는데 건원이라는 연호를 써요. 연호. 자, 그리고 불교를 수용해요.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게 2차돈의 순교. 무슨 얘기냐? 자, 그 불교 당시의 신라는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조금 고립되어 있는 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자생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신라인데 신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구려와 백제보다 문화 전파 속도가 늦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라는 토착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불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2차돈이 우리 불교를 믿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저 사이비 주교 같은 놈 잡아라. 그래서 2차돈을 잡게 되지요. 2차돈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죽이기 전에 얘기합니다. 어이 2차돈 뭐 죽기 전에 할 말 없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해봐. 내가 죽거든. 부처님이 노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노한 것이니 그 부처님의 화를 가라앉히려면 불교를 공인해라.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알았어. 이제 얘기 다 했지? 목을 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목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하얀 피가 솟구쳐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또 꽃이에요. 그리고 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게 2차돈의 순교비인데 2차돈의 순교비 이 2차돈을 이렇게 추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비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신라 사람들이 놀라서 바로 수용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불교 수용이에요. 그리고 법흥왕 때 그 가야 있죠. 가야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6세기 때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백제와 신라 참을 대로 참았어요. 고구려의 압박에 참을 대로 참았다라는 거죠. 6세기입니다. 상황은 6세기 백제 성왕.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이죠. 자, 백제 성왕과 진흥왕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동맹 관계 성왕 때는 바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비로 천도해요. 사비성 이제 부여인데 부여로 천도합니다. 웅진성은요 천의 요새로 그 분지 지역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후퇴하다가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비성은 뭐예요? 그 평야 지역에다 성을 쌓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고칩니다. 백제에서 남부여로 고쳐요. 자 부여 어디에서 봤죠? 부여는 뭡니까? 부여의 아들이 그 고구려로 갔지요.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의 아들이 백제 온조가 백제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 백제가 부여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나는 네 애비다라는 거죠. 어디 아들놈이 애비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고구려를 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남부여로 바꾸고요. 전국을 오부 오방 제도로 나눠요.
자, 그리고 22부 실무관청을 만듭니다. 22부, 22담로 조심하셔야죠. 22담로는 뭐예요? 도시 22개. 22부는요. 지금 뭐 행정부 있고 환경부, 뭐 국방부, 뭐 많잖아요. 법무부. 이런 부서 2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부서 22개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고요. 자, 이 그 진흥왕 같은 경우 보자라는 거죠.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단체죠. 화랑과 낭도 이렇게 그리고 나라가 열렸다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지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나 성왕과 진흥왕은 야, 이제 때가 된 거 아니냐? 자, 공격하자. 그렇죠. 고구려를 칩니다. 고구려를 치는데 진격하라 했는데 고구려가 쑥쑥 밀려요. 쑥쑥 밀리더니 결국에 급기야는 고구려 한강을 뺏깁니다. 자, 한강을 뺏기고 영토가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강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이제 뺏겨버렸어요. 와, 고구려는 왜 이렇게 뺏겼을까요? 당시에 고구려는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집권 세력이 권력 다툼이 있었고 게다가 또 중국과 전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전면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자, 성왕과 진흥왕은 신이 났지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흥왕이 열받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은 다 얘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만 먹었다라는 거죠. 태백산면 소비였던 이해라니, 그렇죠? 진흥왕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배신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그냥 일순간에 백제를 쳐버립니다. 백제 군사력은 다 어디 있어요? 이쪽에 전면 배치돼 있겠지. 여기 동맹인데 뭐 하려고 막아요, 그렇죠? 이 순간에 싹 다 깨져버리고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사비성 근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 급하죠. 군사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오케이 치자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가 이렇게 세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흥왕이에요. 성왕이 돌아버리겠지요. 그렇죠? 진흥왕. 성왕이 이런 배신의 귀재 같은 이라고, 그렇죠? 전쟁 한 번 더 해?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성왕 때 관산성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쉽지만 안타깝게 성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쳐 죽일 나라 신라가 되는 것이고요. 신라는 지금 편안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자, 진흥왕이 이 영토를 확장하면서요. 비석을 세우는데요. 보세요. 여기 단양적성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 산비를 세워요. 한강을 점령했죠. 한강 상류, 한강 하류. 그리고 이쪽에 창녕비를 세우는데 하나 남아있는 가야, 어디죠? 대가야. 대가야를 규합하면서 가야가 멸망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황초령비, 그리고 마운령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단박의 창녕으로, 그렇죠? 황마, 누런 말을 타고 뛰어갔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자, 한번 봅시다. 책에서 42쪽이에요. 양가로 2번에 고구려의 성장. 동그라미 2번에 태조왕이 나오죠. 기억번에 파란색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그 부족적인 우부인데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디귿번 됐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고국천왕이 나옵니다. 고국천왕 기억번. 맨 끝에 보면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다. 외우셔야죠. 니은번에 보면 부자상속으로 바꿨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디귿번에 진대법. 그래서 을파소를 시켰다라는 거죠. 국상으로 기용하는데 국상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수상이에요. 수상. 자, 동그라미 4번 동천왕이죠. 그래서 위나라의 침입 때문에 휘청했다라는 것. 자, 5번에 이제 미천왕이에요. 그래서 4세기 초. 거기에 이제 요동으로 진출했죠. 그러면 누가 요동하면 요서 지방은 누구예요? 근초고왕. 그죠? 그 아래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국경을 백제와 닿게 되는 거죠. 자, 양거래 3번에 백제, 동그라미 2번에 고이왕, 3세기 고이왕이죠. 기억번에 영토확장, 한강 유역을 먹고 시작하고요. 니은번에 율령반포 16관 등, 그렇죠? 육좌평 16관 등이라고 써놓으면 편하겠죠. 자, 양거로 4번 신라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요. 43쪽. 동그라미 2번에 뇌물왕이죠. 뇌물왕.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마립간 칭호를 썼고요. 디귿번 보시면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액 침을 격퇴했다. 어디에 나와 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고요. 그 아래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에 나타나 있다. 그 아래 양거로 5번에 보시면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2번 동그라미 2번에 정기가야. 그래서 기억번의 성립, 금의 금관가야 중심으로 성립되었죠. 이게 3세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니은번 경제.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철, 풍부한 철과 해상교통을 이용했고요. 맨 끝에 보시면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하였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야가 그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자, 여기 가야가 번성을 했었죠. 4세기 미천왕 때요. 미천왕 때 누굴 낙랑과 대방군을 없애죠. 근데 여기 낙랑군이 있었단 말이죠. 자, 변안에서 가야 똑같아요. 변안 가야. 외에서 낙랑으로 중개무역을 남겼었단 말이에요. 낙랑이 요쪽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중국이 아니고 여기에요. 낙랑이. 그러니까 외와 낙랑에 수출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랑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 중개무역 할 데가 없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쇠퇴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디귿번 광개토 대왕의 침입.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정기가야연맹이 해체됩니다. 금강가야가 멸망했다?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후기가야연맹. 그래서 기억번 성립의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가 주도하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니은번에 신라 왕실과 혼인을 하기도 해요. 대가야 인뇌왕인데 모르셨대요. 그냥 신라 버풍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가 동그라미 3번 쭉 내려가서 발전. 금관가의 멸망, 기억번 보시면 신라 버풍왕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이죠. 그래서 버풍왕, 금관가야, 진흥왕, 대가야.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꿔서 내면 되게 헷갈려요. 자, 삼국의 발전과 삼국 간의 항쟁. 양거래 1번 고구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고국 원왕이죠. 자, 기억번 선비족의 전연 침입, 그리고 니은번 백제 근초광의 침입, 고국 원왕이 전사당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술이 막 나오지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율령, 태학, 불교죠.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광개토 대왕이죠. 영락, 그리고 니은번에 만주, 요동지방, 그리고 한강 이북. 그렇죠. 그 아래 보시면 연해주 진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장수왕이죠. 기억번 중국 남북주와 이간책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니은번 보시면 정복활동에서 평양성으로 전도하죠.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백제 한성 함락,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놔야죠? 중원 고구려비. 그 아래 보시면 옆에 써 있죠. 아래 보시면 문자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자, 양거래 2번 백제인데요. 동그라미 1번 근초고왕이에요. 기억번에 부자상속, 그리고 니은번에 영토 확장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죠.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고 그 아래 보시면 만 전 지역을 확보하고 디귿번 보시면 중국의 요서산 등 규슈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 하면 칠지도 이때 전파한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 침류왕입니다. 불교를 수용하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비유왕. 그래서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 자, 동그라미 4번에 계로왕. 그래서 계로왕 괴롭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이 함락됐다라는 거. 5번 문주왕이죠. 웅진으로 전도했다라는 것. 양거래 3번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동성왕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소지왕과 혼인 동맹을 체결했죠. 그리고 하나 써두세요. 탐라를 복속했다라는 거. 자, 무령왕 중국 남조 양나라와 체결을 했고요. 무령왕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45쪽이죠. 니은번 22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성왕인데요. 기억번에 사비천도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고
니은번에 실무관청 22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 오부 지방은 5방으로 다시 재편했고 디귿번 보시면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교도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성황 때예요. 리을번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했으나 일시적인 회복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미음번에 전사하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다라는 것. 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신라의 팽창, 그렇죠? 눌지왕, 그래서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죠. 그리고 하나 써놓으면 부자상속. 그리고 이제 그 소지 마립간, 눌지왕 아래 소지 마립간 하나 써놓을까요? 지증왕과 눌지왕과 지증왕 사이, 그래서 행정적 기능의 육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역, 우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체국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우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사, 시장이라는 건데 시장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결혼동맹이라고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죠. 자, 한번 보자. 동그라미 2번에 지증왕인데요. 기억번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고요. 왕으로 사용을 했다. 니은번 우경. 그리고 동시전이 빠져 있죠. 동시전도 하나 적어주세요. 동시전. 디귿번 정복활동. 다음 그 경제편에 또 나와요. 정복활동 우상국 전복입니다. 누구? 이사부를 시켰죠. 자, 동그라미 3번 법흥왕이고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니은번 율령반포 17관등제 공복 그리고 병부를 설치했다. 디귿번에 상대등 제도도 만들었고요. 리을번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2차 돈의 순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미음번에 보시면 김해 금관가요 정복한 것이 법흥왕.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진흥왕이죠. 그래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 아래 보시면 디귿번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라는 거. 1번 단양적성비와 4개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했다라는 거. 자, 지금 보세요.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이죠. 나제 동맹. 그래서 눌지 마립관과 비유왕 그리고 결혼 동맹 있죠. 결혼 동맹. 소지 마립관과 동성왕 결렬됐지요. 결렬 누굽니까? 신라 진흥왕과 그리고 백제 성왕이죠. 자,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제 동맹이죠. 그래서 눌비 굴비 동맹. 그렇죠. 결혼 소동 결렬 났네요. 이거를 이제 속어로 진상 났다고 하잖아요. 진상 진상. 그래서 굴비동맹 결혼소동 진상 났네 이렇게 창피해.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요. 빨리 창피하니까 이제 끝낼게요. 좀 길었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갑니다.